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는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실리콘밸리의 빌딩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으며 한때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미국 금융가는 예전의 위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한반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두려워 떨 때 우리는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춤거릴 때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는 또다시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경제 위기의 실체와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모두 팩트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 뉴스를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강대국의 위험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 룸은 이제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습니다. 한때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불안한 표정의 트레이더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다음 폭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치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실업률은 공식 발표보다 실제로는 더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실업률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학자금 대출에 짓눌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더욱 암울합니다. 한때 세계 제조업을 주도했던 미국이지만 이제 그 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러스트 벨트라 불리는 중서부 지역은 이름 그대로 녹슨 공장들만 남아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재산업화를 외치며 공장을 다시 세우려 하지만 이미 기술력과 경쟁력에서 뒤처진 상태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중소형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 위기를 맞았고 예금자들은 불안에 떨며 자신의 돈을 대형 은행으로 옮기는 뱅크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조절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만 이는 마치 불붙은 집에 물 한 컵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거품이 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고 높은 대출 이자율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제 자신의 집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언더워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은 연이어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하며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실리콘밸리는 이제 해고, 통보서가 날아다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문을 닫고 벤처캐피털들은 지갑을 닫아 걸었습니다. 소비 패턴을 보면 미국 경제의 실상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때 소비의 천국이라 불리던 미국이지만 이제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쇼핑몰은 한산하고 고급 레스토랑은 빈 테이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치솟고 개인 파산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몇 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고 에너지 비용도 가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 불리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책 투 페이책, 즉 월급을 받자마자 다 써버리는 생활 방식이 이제는 보편화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회복을 외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정치인들은 화려한 수사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거리의 노숙자는 늘어나고 푸드뱅크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진 숙제입니다. 이자 비용만으로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인프라, 복지 등 다른 중요한 분야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경쟁력도 과거만 못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자랑하던 미국이지만 이제는 천문학적인 등록금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총액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이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비를 자랑하지만 그에 비례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에 달하고 의료비 파산은 개인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프라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리는 무너지고 도로는 곳곳에 구멍이 나 있으며 수도관은 터져나갑니다. 21세기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기반 시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인프라 개선에 수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도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위 1%는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 나머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미국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극단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미국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던 엔진이 이제는 삐걱거리고 있고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 문화 강국,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고 매번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시나요? 그의 겨울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가장들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들은 평생 간직해온 금반지를, 신혼부부들은 결혼반지를, 어린아이들까지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기업들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정부도 개혁을 단행하며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과 3년 만에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세계는 놀랐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DNA가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2008년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이 위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졌고 수많은 나라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조차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고 실업자는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우리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주가가 폭락했으며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IMF 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위기 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기업들은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IMF 이후 개혁을 거쳐 훨씬 건전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았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고 내수를 지켰으며 기업들은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는 동안
우리는 경제를 지켜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는 또다시 놀랐고 한국을 위기 관리의 모범 사례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비행기가 멈췄으며 공장과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었고 세계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망자가 속출했으며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조차 팬데믹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검사 체계는 마비되었으며 백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또다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검사 체계, 투명한 정보 공개, 효율적인 추적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어우러져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고 우리의 진단키트는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의 브리핑은 투명성의 모범으로 평가받았고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물론 타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탄탄했고 수출 경쟁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은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 성장했습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우리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멈췄을 때 우리는 공장을 돌렸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K-드라마, K-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 1위를 차지했고 BTS를 비롯한 K-팝 아티스트들은 글로벌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바이오 제약 산업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고 치료제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비록 선진국들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빠른 추격으로 격차를 줄여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백신과 치료제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했고 좌절했으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하나가 되었고 기업들은 혁신했으며 정부는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IMF 이전보다 이유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유가, 팬데믹 이전보다 이유가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DNA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 힘들수록 더 단결하는 국민성, 어려울수록 더 혁신하는 기업가 정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세계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며 무엇보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위기 앞에서 무력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단순히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만드는 메모리 칩 없이는 전 세계 어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데이터 센터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과 대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최첨단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나노, 2나노 공정 기술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도체 칩이 작아질수록 성능은 좋아지고 전력 소비는 줄어듭니다. 이 미세 공정 기술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섰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서였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수백 개의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그 칩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는 현대 문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력입니다. 군사력이나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21세기 강대국의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산업을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기차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심장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도요타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우리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전기차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도 필수적입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집니다. 이 불안정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배터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속도가 빠르며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이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는 나라가 미래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스마트폰 화면, TV 화면, 컴퓨터 모니터, 이것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각각 OLED와 LCD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OLED 기술에서 우리는 독보적입니다. 스마트폰용 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삼성에서 만듭니다. 대형 OLED TV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회사도 우리의 OLED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도 활발합니다. 마이크로 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기술에서도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 말리는 TV, 이런 것들이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은 어떨까요?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같은 첨단 선박은 한국 조선소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도 친환경화해야 합니다. LNG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계 해운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조선소에 주문을 넣고 있고 수주 잔량은 몇 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제 세계 5위권 안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값싸고 품질 낮은 차를 만든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디자인, 품질, 기술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우리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시리즈, 기아의 EV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술도 선진적이고 초고속 충전 기술도 앞서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기술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현대의 넥소는 양산 수소차 중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이 분야에서 우리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철강 산업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철강 회사입니다. 단순히 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고장력강, 전기강판 같은 첨단 철강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 분야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석유화학 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은 세계적인 석유화학 기업들입니다. 플라스틱, 합성수지, 각종 화학 제품을 생산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MO 기업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을 우리가 대신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의 생산 능력과 품질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이미 세계적입니다.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같은 게임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리는 선두주자입니다. 한국 게이머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이고 e스포츠 인프라도 가장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되었고 블랙핑크는 글로벌 슈퍼스타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3위권은 한국 드라마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 미나리,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작품들이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패션을 따라합니다. 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산업,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산업에서도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은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양반이 되려면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거의 100%입니다. 대학 진학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수학, 과학, 읽기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입니다. 물론 과도한 교육열이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크며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 자체는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교육받은 인재가 많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세계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KAIST, 포스텍 같은 대학들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명문입니다.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기업과 연구소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한국인은 빠릅니다. 의사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르며 적응도 빠릅니다. 이것이 때로는 성급함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서는 큰 장점이 됩니다. 다른 나라가 몇 년 걸려 하는 일을 우리는 몇 달 만에 해냅니다. 인프라 구축이 그 좋은 예입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공항, 항만 등을 빠른 속도로 건설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깔았습니다. 5G 통신망도 가장 빨리 상용화했습니다.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도 빠릅니다. 시장 변화를 감지하면 즉각 대응합니다. 신제품 개발 주기가 짧고 시장 출시도 빠릅니다. 이런 스피드 경영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우리의 빠른 문화가 빛을 발했습니다.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했고 검사 체계를 빠르게 구축했으며 백신 접종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이미 대응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끈기와 집념입니다. 한국인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배운 것입니다. 수많은 외침을 이겨내며 나라를 지켜온 경험, 일제강점기를 견뎌낸 경험,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이 우리에게 끈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그 좋은 예입니다. 1980년대 초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으며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고 인재를 영입했으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0여 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끈기입니다. 네 번째는 위기의식입니다. 한국인은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항상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끊임없는 혁신을 낳았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절대 안주하지 않습니다. 더 앞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쏟아붓습니다. 경쟁자가 따라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국인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이 그랬고 코로나19 때 자발적인 방역협조가 그랬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는 힘입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작동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은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구조조정에 협조합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기에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 중심 사고입니다. 한국인은 기술을 중시합니다. 제조업을 천시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엔지니어가 존경받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갔을 때 우리는 제조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금융업에 의존하던 나라들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우리는 버텨냈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합니다. 정부도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더드를 목표로 제품을 만들었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적극적입니다. 삼성과 LG는 전 세계에 공장과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미국, 유럽, 인도, 중국 등 곳곳에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도 처음부터 세계 무대를 목표로 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입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비판받기도 하지만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은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룰 안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공정 거래나 독과점은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100%이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5G 통신망도 가장 먼저 전국에 깔았습니다. 이런 인프라 덕분에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핀테크,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등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이런 디지털 인프라 덕분에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열 번째는 젊은 세대의 글로벌 역량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외국어를 잘하고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나며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해외, 유학과 인턴 경험도 풍부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칩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 끈기, 위기의식, 공동체 의식, 기술 중심 사고, 글로벌 마인드, 정부기업 협력, 디지털 인프라, 젊은 세대의 역량이 모두 어우러져 시너지를 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땀 흘려 일하며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더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위기와 그것을 극복한 과정,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진 경쟁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자동으로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기술 격차도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원천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미국은 첨단 기술에서 압도적입니다. 유럽도 환경과 규제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앞서 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기술 혁신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지금 1위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3나노를 넘어 2나노, 1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해야 하며 OLED를 넘어 마이크로 LED 기술을 완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바이오 기술, 우주 산업 등 미래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선두주자가 된 경험이 많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새로운 분야에서도 도전해야 합니다. 둘째,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핵심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입식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실리콘밸리가 강한 이유는 전 세계의 인재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 와서 일하고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재도전을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벤처 캐피털과 엔젤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장만 좇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가고 있고 환경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탄소 포집 기술 등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면 미래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그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와 협력해야 합니다. 무역 협정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문화 교류를 증진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 중국과는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친남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일곱째, 소프트 파워를 더욱 키워야 합니다. K-팝,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 유행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작자들을 지원하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한국 문화원을 세계 곳곳에 설립하며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덟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인프라에서 앞서 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육지 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인공지능을 모든 산업에 접목하며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개척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해야 합니다. 행정 서비스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확대하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며 국방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동시에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도 확대됩니다. 최근 K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열째,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늘리며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주거 비용을 안정시키고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며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없으면 아무리 경제가 강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만으로는, 기업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기업은 혁신하고 투자해야 하고 국민은 협력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불안정하고 유럽은 저성장에 빠져 있으며 중국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춤거릴 때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냈으며 코로나19 팬데믹도 잘 관리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으십시오. 우리 국민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집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반도체 강국, 배터리 강국, 문화 강국.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민.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